2025학년도 수능 특강 실전학습 1회 그림과 시라는 수필 불이남 이눈스님에게라는 한시 제너머 성건롱이라는 시조작품 서방님 병들어라는 사설시조작품이 함께 엮여 있네요. 한 작품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가부터 봅시다. 시와 그림은 전통적으로 서로 연관이 깊다. 시는 소리 있는 그림이요. 그림은 소리 없는 시라는 말도 있다. 둘이 유사한 성격이 있다. 특히 한시는 경물의 묘사를 통해 정의의 포착을 중시한다. 이는 마치 화가가 하포기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것과 같다. 즉 한시라는 것이 어떤 풍경 묘사를 한 다음에 정서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림도 마치 그렇지 않느냐. 둘이 공통적이다. 경물은 객관적 물상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화가는 말을 할 수 없으므로 경물이 직접 말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사의전신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경물을 통해 뜻을 묘사하고 정신을 전달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입상진의이니 상세한 설명 대신 형상을 세워 뜻을 전달한다. 이제 몇 가지 실례를 들어 보기로 하자. 즉 화가라는 것은 풍경을 통해 자신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다. 우리 실례를 한번 확인해 보자. 송나라 휘종 황제는 그림을 몹시 좋아하는 임금이었다. 그는 곧잘 유명한 시 가운데 한두 구절을 골라 이를 화제로 내놓곤 했다. 한 번은 어지러운 산이 옛절을 감추었네 라는 제목이 출제되었다. 깊은 산 속의 옛절을 그리되 드러나게 그리면 안 된다는 주문이었다. 화가들은 무수한 봉우리와 계곡 그리고 그 구석에 보일 듯 말 듯 자리 잡은 퇴락한 절의 모습을 그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1등으로 뽑힌 그림은 화면 어디를 보아도 절을 찾을 수 없었다. 그 대신 숲속 작은 길에 중이 물동이를 지고 올라가는 장면을 그렸다. 즉 직접적으로 절을 그리진 않았지만 물동이를 지고 올라가는 스님의 모습을 통해서 절이 어딘가에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중이 물을 기르러 나왔으니 가까운 곳 어딘가에 분명히 절이 있겠는데 어지러운 산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절을 그리라고 했는데 화가는 물 길러 나온 중을 그렸다. 화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장의 의미를 화가는 이렇게 포착했던 것이다. 즉 이런 식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한다는 거죠. 화가들은. 이게 바로 입상진의이다. 유성의 형설총설에도 이런 이야기가 보인다. 한 번은 그림 대회에서 꽃 밟으며 돌아가니 말발굽에 향내나네라는 화제가 주어졌다. 말발굽에서 나는 꽃향기를 그림으로 그리라는 희한한 요구였다. 모두 손대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을 때 한 화가가 그림을 그려 제출하였다. 달리는 말의 꽁무니로 나비떼가 내쫓는 그림이었다. 말발굽에서 향기가 나므로 나비는 꽃인 줄 오인하여 말의 꽁무니를 따라간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화가가 화제를 표현하고 자신의 뜻을 담아서 그림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화가가 그리지 않고 그리는 방법과 시인이 말하지 않고 말하는 수법 사이에는 공통의 정신이 있다. 구름 속을 지나는 신룡은 머리와 꼬리만 보일 뿐 몸통을 다 보여주지 않는다. 한 글자라도 덧붙이지 않았으니 풍류를 다 얻었다라는 말이 있다. 또 단지 경물을 묘사했는데도 정의가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라고도 말한다. 요컨대 한편의 훌륭한 시는 시인의 진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상을 통한 객관적 상관물의 원리로서 독자와 소통한다. 즉 그림이든 시든 그려져 있는 혹은 시에 제시되어 있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시인과 독자, 화가와 그 그림을 보는 사람, 감상하는 사람이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시인은 하고 싶은 말을 직접 건네는 대신 대상 속에 응축시켜 전달한다. 그래서 산은 끊어져도 봉우리는 이어진다라는 말이 나왔다. 지금 눈앞에 구름 위에 삐쭉 솟은 봉우리만 끝만 보인다고 해서 그 아래 봉우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이다. 즉 그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시도 쓰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시 속에서 말은 끊어져도 뜻은 이어진다.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구름 위에 솟은 봉우리의 끝뿐이지만 그것이 결코 전부는 아니다. 시인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구름 아래에 감추어져 있다. 자, 그림과의 유사성을 통해서 시가 어떻게 뜻을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수필이었습니다. 자, 이제
절이 흰 구름 속에 묻혀 있는데, 자, 세속과 떨어져 있는 절의 모습을 색채어를 활용해서 잘 드러내고 있네요. 스님은 흰 구름을 쓸지도 않네. 흰 구름은 원래는 쓸 수 없는 건데 왜 쓸지도 않네라고 말하냐. 바로 이 흰 구름이 절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는 거죠. 즉 세속과 떨어져 있다. 손님이 와서야 비로소 문이 열리니 온 골짜기에 송화꽃 벌써 새었네. 즉 깊은 산골에서 문을 열지도 않고 지내던 스님이 손님이 와서야 문을 열었는데 송화꽃이 벌써 져버렸다는 거예요. 즉 송화꽃이 폈는지 어찌 되었는지도 잊고 지냈다는 거죠. 즉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달관적 경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짧은 한시였습니다. 가와 연결하면 아주 간략한 표현을 통해서 그 정경과 정경을 통해 드러나는 분위기를 잘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죠. 자, 다작품. 제너머 성건농 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을 어제 듣고 누운 소 발로 박차서 얹혀놓아 짖을 타고, 즉 누운 소에 안장을 놓고 이제 소를 타고 성건농 집에 가는 거죠. 아이야, 내 권룡 계시느냐? 정좌수 왔다 하여라. 그럼 화자가 바로 정좌수가 되겠네요. 즉 화자는 술이 익었다는 말을 듣고는 성건농 집을 찾아갑니다. 소를 타고. 그게 다예요. 그러면 성건농 집에 가서 화자는 뭘 하겠어요? 친구와 함께 술을 한잔하고 싶은 거겠죠. 자, 요 정도의 아주 간략한 시조 작품이 제시되어 있었고요. 다음 사설 시조 작품 봅시다. 서방님 병 들어 두고, 서방님은 지금 병이 든 상태고요. 서방님이라는 말을 통해서 화자가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죠. 쓸 것 없어, 약으로 쓸 것도 없어. 종로 저작거리에 가서 다리 팔아. 다리는 가채를 말합니다. 그 머리 위에 얹는 것, 여자들이. 배 사고, 감 사고, 유자 사고, 성류 샀다. 즉 서방님이 병이 들어서 쓸 약이 없어서 서방님을 위해서 가채를 팔아서 과일들을 사온 여성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네요. 아차 잊었구나. 오화당을 잊었구나. 오화당 사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사탕 사오는 것을. 그렇게 많이 샀으면서도 이거 하나 잊었다고 얼마나 아쉬워하고 있어요. 서방님을 향한 지극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중장에서는 지금 열거법이 쓰였죠. 이것 사고, 이것 사고, 이것 사고, 이것 사고. 보통 사설시조는 중장이 길어지고 이 중장이 길어질 때 열거법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죠. 자, 종장 봅시다. 수박에 술 꽂아, 숟가락 꽂아 놓고 한숨 겨워 하노라. 수박도 사온 거예요. 즉 다양한 과일들 다 사왔어요. 얼마나 지극한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오색 사탕 하나 안 사왔다고. 즉 서방님, 병든 서방님을 향한 아내의 지극한 마음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정리 간단하게 볼게요. 가는 수필 작품이었죠. 시와 그림이 지닌 유사성을 통해서 시가 어떻게 시인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작품이었고요. 나는 한시였습니다. 시간조차 초월한 스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짧은 한시 작품이었죠. 다는 풍류적, 풍류는 즐기다라는 거죠. 즉 성건농 집에 가서 술을 한잔하면서 즐기고 싶어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는 작품이었고요. 라 작품, 병든 남편을 위한 아내의 정성과 사랑, 지극한 마음이 드러나는 표현이었습니다. 열거법이 활용되었고요. 자, 그럼 우리 지문 분석이 끝났으니까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작품이 출제되었으니 네 작품을 함께 묶고 있는 2번을 봅시다. 가장 적절한 것은 가와 다는 명시적인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명시적인 청자니까 청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에 보면은 아이야라고 나와 있지만 가에서는 명시된 청자는 드러나 있지 않았죠. 2번, 나는 색채어의 대비를, 라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사실 나는 확인할 것도 없죠. 무엇 사고 무엇 사고 무엇 사고 열거법이 활용됐으니까. 나는 색채어의 대비, 나를 한번 봅시다. 흰구름, 송화꽃 이런 색채 대비가 제시되어 있네요.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가와 나는 둘 다 사라져가는 대상에 대한 인물의 안타까움은 관련이 없었죠. 다는 사물을 관조함으로써, 관조는 한 발 떨어져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걸 말해요. 감정을 절제하고. 라는 세태를 관망하는 주제의식 관련이 없었죠. 가라는 모두 대상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연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죠. 대상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연쇄적으로 제시한다라고 했는데 가라 중에는 그러한 성격의 작품은 한 작품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찾았고요. 여기까지 실전학습 1회 그림과 시, 불이람, 이눈, 제너머, 성관롱, 서방님 병들어에 대한 수업 진행했고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특강 실전학습 1회 꽃을 위한 서시와 등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작품이 제시되었는데요. 꽃을 위한 서시는 존재의 본질을 탐색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존재란, 우리 같은 존재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존재론적 탐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자, 나를 위험한 짐승이라고 했어요. 왜냐?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지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나는 과연 뭘까?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자,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어떤 존재를 탐색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존재의 본질이 사라져버린다. 미궁에 빠져버린다. 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한계가 명확한 존재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존재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손에 닿으면, 내가 손을 내밀면 너는 사라져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존재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신적인 오성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신만이 알 수 있다. 존재에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가 친다. 분명히 본질이라는 게 있지만 이름도 없이 피었다 친다. 이름을 붙일 수도 없다. 왜? 내가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본질에서 멀어지는 것이니까. 눈시울에 젖어드는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지 못하는, 탐색하지 못하는 슬픔이 드러나 있는 거죠. 이 무명의 어둠에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내 운다. 지금 화자가 울고 있죠? 왜 울고 있습니까? 존재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나의 울음은, 나의 노력은 차츰 아닌 밤 돌개바람이 되어 탑을 흔들다가 도래까지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 자, 즉 나의 울음이 계속 된다면 어느 순간 존재의 본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연 볼게요. 그럼 찾았냐 안 찾았냐 확인해 보죠.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요. 자, 근데 나의 신부가, 아름다운 신부가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존재의 본질을 끝끝내 규명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언젠가는 그 존재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 얼굴을 가리고 있지만 그 베일을 거두면, 천을 거두면 얼굴을 알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알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드러나 있지만 결국 지금은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는 존재론적 본질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과 아주 어울리는 굉장히 유사한 작품이 있죠. 바로 김춘수의 꽃이죠. 꽃도 역시 존재의 본질을 탐색하기 위한 작품이었어요.
작품이었죠. 그 작품에서는 내가 이름을 부르기 전에 너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의미가 없었지만 내가 이름을 부르고 나서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존재 탐구를 해나가는 시였다면 꽃을 위한 서시에서는 내 손이 닿으면 너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라고 말을 하면서 존재 본질의 어려움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나 작품 볼게요. 나 작품은 오세영의 등산이라는 작품입니다. 등산은 가와 비슷한데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노력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의를 타고 오른다. 어딘가를 올라가고 있어요. 제목이 등산이었으니까 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죠. 흔들리는 생애의 중량, 내 삶의 무게, 확고한 가장 철저한 믿음도 한때는 흔들린다. 즉 내가 정답이라고 믿었던, 내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도 한때는 흔들린다. 암벽을 더듬는다. 빛을 찾아서 조금씩 움직인다. 결코 쉬지 않는 무명의 벌레,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벌레 처럼 무명을 더듬는다. 자,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듬고 있어요. 암벽을 더듬고 빛을 찾아서 움직이고 또 무명의 벌레처럼 무명을 더듬고 있어요. 즉 똑같이 가의 화자와 똑같이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바로 진리인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진리를 찾아 더듬어가는, 등산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라고 설명하고 있는 작품이죠. 이 작품의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보면 가끔은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조차 흔들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심오한 내용이지만 쉽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게 있죠. 바로 인간은 소중하다 하죠. 또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차이가 없다죠. 이건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진리일 거예요. 근데 가끔 흔들리지 않나요? 연쇄살인범들을 보면서, 정말 나쁜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들의 생명도 가치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진리가 흔들리고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삶의 무게를 견뎌나가면서 진리를 찾아나가는 것 아닐까? 라고 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함부로 올려다보지 않는다. 함부로 내려다보지도 않는다. 벼랑에 뜨는 별이나 피는 꽃이나 이슬이나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다만 가까이 할 수 있을 뿐이다. 즉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도, 내가 추구하고 있는 진리도 저건 내 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어떻게 내 것이라고 하겠어요? 세상에 어떤 똑똑한 사람이 나는 진리를 알고 있어, 난 진리를 완벽하게 깨달았어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가까이 할 수는 있다는 거죠. 노력한다면. 이게 바로 화자의 깨달음인 거죠. 조심스럽게 암벽을 더듬으며 가까이 접근한다. 진리를 향해서. 행복이라든지 불행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는다. 즉 화자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어요. 결과 따위 난 고려하지 않겠어. 결과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관심 없어. 내 인생은 진리를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야. 발붙일 곳을 찾고 풀보기에 매달리면서 다만 가까이 갈 뿐이다. 즉 정상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등산의 과정에 빗대어서 우리 삶의 인생, 진리를 탐구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럼 가작품부터 보죠. 가작품은 존재의 본질 탐색에 대한 염원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었고요. 나작품은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 그 과정이 잘 제시되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산의 과정을 통해서 삶에 대한 깨달음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었죠. 주제의식이 어렵지만 오히려 이렇게 주제의식이 어려운 작품들이 문제에 출제되면 문제 자체는 좀 수월한 경우들이 많으니까 지레 겁먹지 마시고 최대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을 같이 한번 보죠. 가의 화자가 나의 화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1번 암벽 등반처럼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는 건 진리 탐색을 멈추라는 얘기죠. 가 화자는
끊임없이 존재의 본질, 진리를 탐색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죠. 적절하지 않죠. 힘내세요. 그렇게 꾸준히 전진하다 보면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가해화자는 기대를 드러내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었잖아요. 따라서 이런 말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목표를 향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면 아래를 보고 뛰어내리세요. 금방 편해지실 거예요. 딱 봐도 정답이 아닌 거 알 수 있죠. 포기하라는 소리니까. 암벽을 오르며 대자연의 정치를 온몸으로 경험해 보아야 진정한 진리를 찾을 수 있어요. 가의 화자가 진리 탐색을 원했던 건 맞지만 암벽을 오르며 대자연의 정치를 느껴야만 진리를 탐색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죠. 5번. 돌개바람이 불어닥칠 때는 목표까지 가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올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가의 화자는 포기하자는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존재론적 본질, 진리를 탐색하는 작품 두 작품을 함께 엮어서 수업 진행했고요. 주제는 어렵지만 또 한 번 이해하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 탐색과 관련된 작품들은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출제될 수 있는 작품이. 따라서 이런 작품들이 나왔을 때 한번 꼼꼼하게 공부해 놓는 것도 앞으로의 공부 과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특강 실전학습 1회 만복사적 보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소설이에요. 기이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소설이고요. 당연히 고전소설입니다. 따라서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드러난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우선 만복사 저포기라는 제목의 의미는 뭐냐? 만복사라는 절에서 저포는 이제 그 투호놀이처럼 막대기를 어떤 그 바구니 같은 데다 꽂는 놀이예요. 저포를 했던 이야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생은 여인의 말대로 은그릇 을 두고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양생이 여자와 인연을 맺고 싶어서 부처님과 저포놀이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생이 이기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알고 보니 이 여인이 죽은 귀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연 어떤 귀족 집안에서 딸 자식의 대상 장례를 치르려고 수레와 말을 길게 들여세우고 보련사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길가에서 한 서생이 은그릇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는 하인이 아뢰었다. 여인의 무덤에 묻은 물건을 벌써 어떤 사람이 훔쳤습니다. 실제로는 여인이 양생한테 준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알 리가 없으니 귀신이 어떻게 줘. 그래서 훔쳤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인이 말하였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인이 대답하였다. 이 서생이 들고 있는 은그릇 말씀입니다. 주인이 마침내 양생 앞에 말을 멈추고 어찌 된 것인지 은그릇을 지니게 된 경위를 물었다. 양생은 전날 여인과 약속한 그대로 대답하였다. 전날에 부모님께 인사드리라고 약속했거든요. 여인의 부모가 놀랍고도 의아하게 여기다가 딸은 죽었으니까 한참 후에 말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비현실적인 요소인 거죠. 나에게 오직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외구가 침입해서 난리가 났을 때 적에게 해를 입어 죽었다네. 여인은 죽었어요. 미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계령사 골짜기에 임시로 묻어 주었지. 이래저래 미루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네. 오늘이 벌써 대상날이나 제나 올려 저승길을 추도하려고 한다네. 자네는 약속대로 딸아이를 기다렸다가 함께 오게 부디 놀라지 말게나. 그는 말을 마치고 먼저 보련사를 떠났다. 이제 양생도 여인이 귀신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양생은 우두커니 서서 기다렸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과연 어떤 여인이 계집종을 거느리고 나긋나긋한 자태로 걸어오는데 바로 그 여인이었다. 양생과 여인은 서로 기뻐하면서 손을 잡고 보련사로 향하였다. 여인은 절문에 들어서자 부처님께 예를 올리더니 흰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여인의 친척들과 절의 승려들은 모두 그것을 믿지 않았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랑 말이 안 되잖아 라고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직 양생만이 혼자 볼 수 있을 뿐이었다. 양생한테만 보이는 거죠. 비현실적인 요소죠. 여인이 양생에게 말하였다. 함께 차와 음식이나 드시지요. 양생은 그 말을 여인의 부모에게 고하였다.
여인의 부모는 시험에 보고자 양생에게 함께 식사를 하라고 시켰다. 조금 의심되니까. 그랬더니 오직 수저를 놀리는 소리만 들렸는데 마치 산 사람이 식사한 소리와 같았다. 그제야 여인의 부모가 놀라 탄식하면서 양생에게 휘장 곁에서 같이 잠자기를 권하였다. 한밤중에 말소리가 낭낭히 들렸는데 사람들이 자세히 엿들으려 하면 갑자기 그 말이 끊어졌다. 여인이 양생에게 말하였다. 제가 법도를 어겼다는 것은 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요. 죽은 귀신이 산 사람과 인연을 맺은 것이니까. 어려서 시경과 서경을 읽었으므로 예의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지요. 즉, 잘 사는 집안, 양갓집 집안 출신이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왔던 거죠. 시경의 건상이 얼마나 부끄럽고 상서가 얼마나 얼굴 붉힐 만한 것인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예의와 법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랫동안 쑥덤불 우거진 속에 거처하며 들판에 버려져 있다 보니 사랑하는 마음이 한번 일어나자 끝내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여인의 한이 잘 드러나 있죠. 지난번 절에 가서 복을 빌고 부처님 앞에 향을 사르며 일생운수가 박복함을 혼자 탄식하다가 뜻밖에도 3세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지요. 당신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머리에 가시나무 비녀를 꽂은 가난한 살림이라도 난군의 안악으로서 100년 동안 높은 절개를 바치고 술을 빚고 옷을 지으며 한평생 지엄이로서의 도리를 닦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스럽게도 업보는 피할 수 없어서 저승길로 떠나야만 하게 되었지요. 내 운명은 어쩔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즐거움을 다 누리지도 못했는데 슬픈 이별이 갑작스레 닥쳐왔군요. 즉 여인은 저승에 속해 있는 존재고 양생은 이승에 속해 있는 존재니까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제 발걸음이 병풍 안으로 들어가면 신녀 아양이 수레를 돌릴 것이고 구름과 비는 양대에서 까치와 까마귀는 은하수에서 흩어질 거예요. 즉 우리의 인연이 끊길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한번 헤어지면 훗날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기 어렵겠지요. 작별을 당하고 보니 정신이 아득하기만 해서 무엇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이윽고 여인의 영혼을 전송하자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영혼이 문 밖에 이르자 다만 은은하게 다음과 같은 소리만이 들려왔다. 저승길 기한 있어 슬프게도 이별합니다. 우리 임께 바라오니 저를 멀리 마옵소서. 애달파라 우리 부모님 나를 짝지어주지 못하셨네. 아득한 저승에서 마음에 한 맺히리. 자, 짧은 삽입시를 통해서 여인의 한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양생 또한 그 여인이 귀신이었음을 알고는 슬픔이 더해져서 여인의 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흐느꼈다. 여인의 부모가 양생에게 말하였다. 은그릇은 자네가 맡아서 쓰고 싶은 대로 쓰게나 딸아이 몫으로 반 몇 마지기와 노비 몇 명이 있으니 자네는 이것을 심표로 삼아 내 딸을 잊지 말아주게. 양생에게 이제 유산을 전달해 주는 거죠. 다음날 양생은 고기와 술을 마련하여 전날의 자취를 더듬어 찾아갔다. 그랬더니 과연 그곳은 시체를 임시로 묻어둔 곳이었다. 여인의 시체. 양생은 재물을 차려놓고 슬피 울면서 그 앞에서 종잇돈을 불사르고 장례를 치러주었다. 이후에도 양생은 여인에 대한 애정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다. 밭과 집을 모두 팔아 사흘 저녁을 계속해서 제를 올리니 공중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울렸다. 당신이 지성을 들여주신 덕분에 저는 다른 나라에서 남자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환생했네요. 비록 이승과 저승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당신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부디 다시 깨끗한 업을 닦아 함께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양생은 이후 다시 장가들지 않았다.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살았는데 그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제 이런 게 미완의 결말이죠.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를 처리해주지 않는 거예요. 설화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문 분석했고요. 핵심 정리 간단하게 볼게요. 한문소설이고요. 기이한 소설, 기이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명혼소설, 귀신과의 인연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었고요.
주제에 삶과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지극한 사랑을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네요. 자, 시를 삽입하여 인물의 심리를 전달하는 것이 표현상의 특징이었으니 삽입시에서 어떤 정서가 드러나 있는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미루어할 수 있는 글쓴이의 생사관은 사람이 죽더라도 혼령은 사람 곁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었죠. 여인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떠났죠. 사람이 죽으면 바로 육신과 영혼으로 분리되어 사라져버린다. 영혼이 남아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사람이 죽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여인이 양생이 지극하게 그 제사를 지내준 덕분에 공덕을 쌓아 중국에서 남자로 환생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사람이 죽으면 그의 업보에 따라 곧바로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떨어진다. 자, 사람이 죽으면 업보에 따라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남아있었죠.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사람이 죽더라도 그 혼령이 이승 사람과 만나 사랑을 하게 되면 다시 살아나기도 한다. 자, 사랑을 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남자가 지극히 제사를 지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였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만복사 저포기 수업 진행했고요. 이 작품에 드러나는 비현실적인 요소 그리고 두 남녀의 기이한 만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삽입시에 드러난 여인의 정서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특강 실전학습 1회 모범동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의 부정적인 면모를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내용을 함께 보면서 어떤 부분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요술은 자꾸 진행되었다. 누웠던 사내가 공중으로 뜨기도 하고 주전자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선병질적인 아이는 설명을 하고 마치 그 여인과 대결하듯 기침을 발했다. 아직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건 주전자 손잡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다. 물이 나올 때는 구멍을 열고 나오지 않을 때는 구멍을 닫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생달걀을 먹을 때 한쪽만 구멍을 뚫어서는 먹을 수 없는 이치와도 같은 것이다.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 뭔가 속임수를 쓰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저건 이중 뚜껑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른 면이다. 아까 까놓은 달걀은 그 이중 뚜껑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때문에 아무리 저 상자를 거꾸로 놓아도 달걀은 쏟아지지 않는다. 속아서는 안 된다. 저것보다 신기한 요술일지라도 속아서는 안 된다. 즉, 요술의 속임수를 폭로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드러나 있네요. 한 아이, 두 아이 그렇게 합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전학생을 앞세운 한 무리의 아웃사이더였다. 그들은 주위의 분위기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이제 주위에서는 그 요술에 속고 있었던 거죠. 몇몇 아이들은 큰 소리로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어린애들은 수근거렸다. 몇몇 아이들은 휘파람을 날리기도 했다. 자, 요술에 대해 아이들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폭로가 되었으니까. 그 아이로부터 불붙은 최초의 동요는 기괴한 반응을 일으켰다. 그들은 자기들이 속았다는 것에 굉장히 분노를 느끼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얼굴엔 저 톱으로 써는 어릿광대가 결국엔 죽지 않고 그저 죽는 척하는 것뿐으로 결국엔 일어나리라는 새로운 확신에 일종의 아슬아슬한 안도감까지도 넘쳐 흐르고 있었다. 쇼에서 요술을 하던 여인을 곤경에 빠뜨린 전학생 소녀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조숙하고 아는 것이 많아 아이들로부터 만물박사로 불린다. 아이들의 관심을 이용하여 학교 앞 장사를 통해 돈을 벌던 자파상 강씨는 여름 불경기를 타게 하기 위해 도박에 가까운 새로운 장사를 시작한다. 그들이 영영 자리를 뜨려 하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물론 그 두 가지 이유를 강씨 자신도 미리 계산에 넣지 못한 바는 아니었지만 강씨는 이미 어떤 계산이 서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5개의 동전으로만 가능한 10개의 사탕을 단 1개의 동전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명제가 전혀 강냉이 튀기듯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을 내밀어 낚아챌 수도 있으리라는 가능성의 유의에 말려든 때문이었다. 눈앞에서 엄청나게 불어가는 이자의 묘미,
맞는다는 가정하에 눈앞에 황홀히 전개되는 5배의 자본. 4개의 답 중에서 골라 쓰는 객관식 시험에서 우연히 아무 번호나 동그라미를 쳐서 만든 경험이 있는 아이들에겐 이 가능성이 유독 자기만을 저버리라고 생각지 않았고, 그들은 더욱이 성장하는 이자의 생생한 환희를 벌써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지금 동전 하나로는 2개의 사탕밖에 얻을 수 없는데 이제 사행성 게임인 거죠. 하나의 동전으로 그 10개의 사탕까지 획득할 수 있는 사행성 놀이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강 씨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기에 빠져들게 된 거죠. 다른 하나는 5원을 가지고 5번의 비수를 던지다가 그 중에 하나가 적중하면 최소한 본전을 뽑을 수 있으리라는 가정. 더욱이 단 한 번의 승부가 아니라 적어도 5번은 겨누어 볼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로 말미암아 아이들은 한 번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그 모순적인 논리에 말려들어 5번 비수를 던지게 되어버린 것이다. 드디어 아이들의 손에 온기에 뜨겁게 익은 동전을 내던지고 침을 삼키며 비수를 들어 시도해보는 것이나 그들의 꿈은 일시에 무너져버리는 것이었다. 5배의 꿈은 이상이었고 사탕 2알은 현실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웬 아이가 원판 앞에 모여선 아이들을 비집고 앞으로 나서며 강씨에게 얼굴을 내밀었다. 아저씨, 정말 10개 주는 겁니까? 강씨는 소리나는 쪽을 보았는데 그곳엔 방금 낮잠을 깬 듯한 얼굴을 가진 아이가 서 있었다. 아무렴, 자 할 테냐? 아이는 대답 대신 누런 이빨을 내보이며 노파처럼 웃었다. 그리고는 손바닥 안에서 동전을 굴렸다. 몇 번으로 할 테냐? 아무 번호나. 그 아이는 굉장히 피로하고 귀찮아하는 소리로 대답하며 바지허리를 축혀오렸다. 아이답지 않은 태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얘 몇 번으로 할까? 갑자기 그는 옆에 서 있는 그 부에게 생각난 듯 물었다. 글쎄, 1번이 어때? 1번 그래, 참 좋은 번호인데. 그는 과장의 수군을 했다. 그는 서서히 비수를 들었고 길든 원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태도는 어딘가 치수가 모자란 녀석처럼 별스러웠다. 돌려요, 아저씨. 강씨는 원판을 쥐고 힘껏 잡아당겼다. 소년의 높이 쳐든 소나기 안에서 비수는 소리 없이 번뜩였다. 그와 동시에 그 아이는 날카롭게 비틀렸다. 4번이에요, 아저씨. 원판에 비수를 맞은 태어 풀린 구식 추궁기같이 점점 지쳐갔다. 정확한 결정타를 맞은 권투 선수인 양 비유적인 표현이 활용되었네요. 원판은 그의 매니저 앞에 처참하게 무릎을 꿇었다. 4번이다! 둘러서서 원판을 응시하고 있던 아이들의 감격에 환호성을 발했다. 비수는 정확히 4번에 꽂혀 있었다. 강씨는 순간 그 아이를 쳐다보았는데 벌써부터 그 아이는 나른한 표정으로 강씨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에는 맞아도 10개 주는 거죠? 물론이지. 강씨는 어딘가 겁먹은 말투로 대답했다. 아이가 번호를 맞춘 게 좀 두려웠던 거죠. 얘 이번에는 몇 번으로 할까? 이번에도 그 소녀는 비수를 피살자의 가슴에서 뽑아대며 조금 전에 그부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자기가 말했던 번호가 무시당했음을 의식했기 때문에 무안해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4번이 어떨까? 4번 괜찮지. 그래. 딴 아이가 뒤에서 대답하자 소녀는 비수를 높이 쳐들었다. 원판은 경주를 시작했고 비수는 사생아처럼 내던져졌다. 계속해서 비유적인 표현이 활용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1번이에요, 아저씨. 이제 속임수를 알게 된 거죠, 아이가. 소녀는 권태로운 마치 낮잠이 오는 듯한 그런 나른한 목소리로 내었다. 순간 원판을 둘러싼 모든 것이 정지 상태로 일변하였다. 둘러서 있는 아이들과 강씨의 시선은 필사적으로 회전하는 원판 위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윽고 한 무리의 정지 상태는 뻣뻣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고 나지막하게 숨을 고르면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한바탕의 소유가 가라앉자 원판은 1번을 가리키고 있었다. 2번 연속으로 정답을 맞췄네요. 그 녀석은 단 2개의 동전으로 20개의 사탕을 획득했다. 소녀는 그 사탕을 둘러서서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즉, 이 아이가, 아이답지 않은 이 아이가 이 내기에 참여한 이유가 사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의 얼굴엔 기쁨도 환희도 아무것도 엿보이지 않았다. 사탕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그는 오직 매우 피로하고 지쳐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소녀는 사탕을 모조리 나누어 준 다음 천천히 책가방을 들고 시내 쪽으로 걸어나갔다. 아이들은 배급탄 사탕을 굴리며 그가 전차를 달리는 거리로 꼬부라질 때까지 한 번 정도 뒤를 돌아다봐 줄 것을 기대하였다. 허나 소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강씨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 이상하게도 더 이상 경기를 계속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꼬마 녀석이 한바탕 휘저어놓은 끈적끈적한 불쾌감과
도전해 오는 듯한 태도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불안해할 만하죠. 저녁밥을 해치운 그는 꽁초를 갈아 피우며 바람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쉽사리 잠을 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그 아이의 힐책하는 눈초리와 굽은 어깨, 작은 소나기에 들린 쇠꼬챙이가 번뜩이며 원판을 내리찍던 광경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이제 스스로가 부끄러운 거죠. 뛰어봐라. 아무데건 뛰어봐라.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손바닥에서. 그 안색 나쁜 소녀는 이죽이며 속삭였다. 강씨는 얼핏 잠이 들면 그 아이가 빗으로 내리찍는 꿈을 꾸었고 그럴 때마다 숨막히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켜야 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에겐 좀처럼 없었던 불면의 밤이었다. 즉 아이들의 호기심, 그리고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용해서 사행성 게임을 조작해 그 돈을 벌려고 했던 강씨가 전학생 아이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네요. 자, 그럼 핵심 정리를 한번 볼게요. 아이답지 않은 아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현실의 부조리가 제시되어 있죠. 즉 아이들에게도 사행성 게임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어른 세계의 부조리가 아이에 의해서 폭로당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본문 분석했고요.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전학생은 요술하는 여인에게 요술에 속지 말라고 말한다 가 아니라 쉬운 문제네요. 아이들에게 요술에 속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었죠.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전학생으로 인해 요술에 대한 아이들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퍼져나갔죠. 아이가 요술의 정체를 파악해서 알려줬으니까. 강씨는 아이들의 호기심과 욕망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했다. 맞죠. 동전 하나로도 10개를 가질 수 있다라는 사행성 게임을 조작했죠. 강씨는 아이들의 5번의 비수를 던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렇죠. 왜냐? 그래도 본전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전학생은 원판 경기에서 얻은 사탕을 모두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이의 목적이 사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그럼 여기까지 실전 1 모범동화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 수능 특강 실전학습 2회 들길에 서서 등꽃 아래서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작품의 현대시와 한 작품의 수필이 엮여 있네요. 한 작품씩 우리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유명한 작품이죠.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자, 그럼 푸른 산과 나는 공통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푸른 산은 화자와 동일시되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럼 푸른 산에게 흰 구름이 이상과 희망을 의미하듯이 내 머리 위에 있는 푸른 하늘도 이상과 희망을 의미하는 시어가 되겠네요. 즉 화자는 지금 이상과 희망을 지니고 살고 있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고 살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자, 질문의 형식, 서리적 표현을 활용해서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죠.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즉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래도 젊은 산맥으로 삼고 나아가자. 즉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죠. 부절히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우리 삶의 터전을 밟고 서 있지 않느냐.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역시 서리적 표현으로 기쁜 일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기쁜 일이냐? 우리가 건강하고 강인하게 두 다리로 이 땅을, 우리들의 삶을 지탱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즉 생활이 꼭 행복으로 가득할 필요는 없다. 슬퍼도 좋다. 그 슬픔마저도 수용할 것이다. 점은 들길, 이 부정적인 현실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은 뭐였죠? 이상과 꿈, 희망이었죠. 즉 이상과 희망을 꿈꾸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즉 중요한 거는 뭐냐?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경건한 하루의 일과는 뭐냐? 바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다.
즉 삶이 꼭 행복만 가득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불행해도 된다. 조금 고통이 있어도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꿈과 희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짧은 시였고요. 자, 두 번째, 나 작품 볼게요. 송수건의 등꽃 아래서. 한껏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서 보면 가닥가닥 꼬여 넝쿨져 뻗은 것이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제 서로 꼬부라져서 서로 엉켜있는 등나무를 보면서 그것이 참 대단한 일이다,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느끼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꼬여있고 서로 얽혀있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 조화와 화해, 이해를 의미하는 거죠.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도, 이 슬픔도 이제는 잘게 부서져서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그 힘들었던 슬픔도 다 삭아내리고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이제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색깔로 연등날 지등의 불빛이 흔들리듯 내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자, 기쁨이랑 슬픔이 뒤섞여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슬프겠어요? 기쁜 일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또 섞이고, 기쁜 일이 생기면 영원히 기쁜 게 아니겠죠. 언젠가 또 슬픈 일이 섞이고, 그렇게 반반씩 섞여서 흘러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쁨과 슬픔은 사실 추상적인 관념이죠. 우리들의 정서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근데 물결처럼 실체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추상적인 감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은 평발 밑으로 쳐져 내린 등꽃송이를 보고 난 그 후부터다. 즉 등꽃송이를 본 다음 화자가 이제 인식을 바꾸게 되었던 거죠. 슬픔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결국에는 뒤섞여 가는 것이구나. 밑뿌리야 절제 없이 뻗어 있겠지만 아랫도리에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가 꼬여 큰 둥치를 이루는 것. 즉 등꽃을 보면서 두어 가닥 큰 줄기가 서로 꼬여서 커다란 둥치를 이룬다. 즉 화자의 인식을 바꾸게 한 거죠. 그렇다. 너와 내가 자꾸 꼬여가는 그 속에서 좋은 꽃들은 피어가지 않겠느냐. 맞아. 저 등꽃 뿌리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어? 우리가 갈등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 나 지금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해하게 되지 않겠어? 언젠간 조화를 이루게 되지 않겠어? 라는 인식을 얻게 된 거죠. 또 구름이 내 머리 위 평발을 밟고 가나 보다. 화류법이 활용된 거죠. 그러면 어느 문갑 속에서 파란 옥빛굿을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화자의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나면서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즉 등꽃송이를 바라보고 화자가 인식을 바꾸게 된 그 내용이, 과정이 제시되어 있는 작품이네요. 자, 이번에는 다 작품을 한번 볼게요.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받은 질문, 너 커서 뭐가 될래? 내 꿈은 계절마다 바뀌어서 지금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까지 가장 오래 간직했던 꿈은 부끄럽지만 피아니스트였다. 피아니스트의 삶이 어떤 건지는 잘 몰랐지만 나는 그저 피아노가 좋았다. 피아노를 잘 쳐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좋아했다. 특출난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즉 어떤 특출난 재능이 있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 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다 정도의 내용이네요. 꿈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 순간은 이상하게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꿈의 불꽃이 사그라지던 순간은 정확히 기억이 난다. 어린 시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던 이모와 수다를 떨다가 내가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는 것이 부모님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아무래도 음악을 전공한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요. 조숙한 척만 했지 전혀 철들지 못했던 초등학생에게 이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하기 시작했다. 즉 부모님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꿈을 포기한 나의 과거가 제시되어 있네요. 그 이후로도 나는 꿈을 여러 번 포기했다. 습관적으로. 때로는 성적이 모자라서,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때로는 그저 꿈만 꾸는 것이 실증이 나서,
수도 없이 꿈을 포기했다. 우리들의 인생이 사실 그렇죠. 내 꿈의 역사는 포기의 역사였다. 그런데 그 수많은 꿈을 포기하며 살아가다 보니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나의 진짜 문제를 알게 되었다. 실패가 두려워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전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럼 결국에 내 진짜 문제는 뭐예요? 포기하는 것이 습관이 된 이 삶의 태도인 거죠. 제대로 도전조차 해보지 않는 태도. 아무리 이모의 말이 충격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피아노를 좀 더 뜨겁게 사랑했다면, 좀 더 세상과 싸워볼 용기가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후회의 감정이 드러나 있네요. 나는 달걀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며 처절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 질투하고 존경했다.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죠. 자,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포기의 역사보다 실패의 역사가 아름다운 것을. 제대로 부딪혀보지도 않은 채 포기하는 것보다는 멋지게 도전하고 처참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 꿈을 이루는 데 실패하더라도 삶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님을. 자, 열거법 쓰였고요. 도치법도 활용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조금 넘어갈게요. 나의 글을 읽는 젊은이들은 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았으면 한다. 자, 독자들에게 직접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진로를 생각할 때 실현 가능성부터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진로를 생각할 때 곧바로 직업과 연결하지 말았으면 한다. 즉 자유분방하게 꿈을 꾸고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미래를 생각할 때 생활의 안정을 1순위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런 건 괜찮다. 예컨대 내가 얼마나 그 꿈에 몰두해 있을 수 있는지 실험해보는 것. 밥 먹는 것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있고 약속 시간도 있고 무언가에 몰두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다. 즉 독자들에게 진짜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시 2작품과 수필 1작품 함께 수업했고요. 우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가와 나는 모두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푸른별에서 바로 알 수 있고요. 등꽃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었죠. 2번, 가와 나는 모두 직유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죠. 직유법이 쓰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제시되어 있었고요. 가는 나와 달리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자, 가에서는 생활은 뼈에 저리도록 슬퍼도 좋다라고 했잖아요. 슬픈 건 부정적인 건데 좋다,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니까 역설법을 활용하고 있었네요. 나와 나는 모두 화자 또는 글쓴이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었죠. 나도 등꽃송이를 보고 얻은 인식,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었고요. 다에서도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5번, 다는 나와 달리 심리 또는 인식의 변화가 드러나 있다. 나에서도 인식의 변화가 드러나 있었죠. 등꽃송이를 본. 자,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전 2회 들길에 서서와 등꽃 아래에서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특강 실전학습 2회 서롱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소설이 제시되어 있고요. 서롱이라는 인물이 경험한 영웅적인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는 작품이니까 우리 본문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차설, 이때 진숙인은 서롱을 산중에 버린 후에 자연히 몸이 노곤하여 피골이 상접하고 몸에 살한 점이 없는 고로, 자, 진숙인이 서롱을 버렸고요. 그 후로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점쟁이를 불러 물으니 점쟁이가 말하길, 자식 같은 사람을 산중에 버리니 그것이 원혼이 되었으니 부인의 일신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있거든 원혼을 착실히 풀어주면 몸도 자연히 편해지고 죽기도 면할 것입니다. 즉 점쟁이가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하니 부인이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서롱의 원기로구나, 즉 서롱 때문에 아픈 것이구나 하고 이튿날 시비를 불러 말하기를, 계집종이에요. 시비는 서롱을 산중에 버린 지 여러 해라. 굶어도 죽었을 것이요 얼어도 죽었을 것이니 100% 죽었다. 제 죄는 만사무석이라.
자, 즉 서롱이 잘못을 저질러서 버림받은 거고 죽은 거다 라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네요. 산중에 썩어도 아깝지 아니하지만 처사의 고륙이므로 뼈나 찾아다가 제 부친 묘 아래 묻어 죽어라. 원혼이나 풀어 죽어라. 왜? 내가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였다. 12운섬이 명령에 따라 흑운산 당월굴 아래에 들어가 살피니 뼈가 하나도 없는지라 안 죽었나? 마음에 생각하되 서롱은 어린아이라 필연 무슨 짐승이 잡아먹었으리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오고자 하였으나 갑자기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리거늘 서롱이 살아있는 거죠. 이상한 생각이 들어 소리를 쫓아가니 과연 아이가 바위 위에 앉아 울거늘 그 아이를 달래서 물어 말하길 공자는 네 시기에 이런 공산에 앉아 우나이까? 서롱이 울음을 그치고 그윽이 보다가 말하기를 나는 금능 땅 앵무동 설처사의 아들 홍이나니 일찍이 부모를 잃고 이곳에 와 머물고 있다. 운섬이 그제야 서롱인 줄 알고 거짓으로 반기는 체하며 말하기를 이제 진숙인한테 데려가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니까 저는 공자댁의 집이 운섬이 오니 부인께서 공자를 데려오라 하옵기로 왔나이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며 안아 노복의 등에 업히니 서롱이 생각하기를 부인이 나를 버리고 연화봉으로 가시더니 이제 나를 데려오라 하시나 보다. 순수한 모습이 드러나 있네요. 하고 노복의 등에 업혀갔다. 운섬이 숙인에게 알리되 노복을 데리고 산중에 가오니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기에 데려왔습니다. 진숙인의 예상과는 다른 상황이 놓이게 된 거죠. 하고 홍을 숙인에게 보내니 부인이 홍을 보고 칼같은 마음이 불꽃같이 일어나거든. 이제 열받는 거죠.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2운섬을 불러 말하길 내 서롱을 보면 없던 병이 절로 나므로 너로 하여금 홍을 산중에 버려 죽게 하였더니 너는 내 말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식 없는 사람에게 자식을 주었다가 내 심장을 상하게 하니 어찌 노복간에 정이 있다 하리오. 즉 너 뭐 한 거야? 왜 안 죽었어 얘? 하고 이제 화내고 있는 거죠. 하고 은자를 주며 남모르게 독약을 구하라. 아주 못된 사람이네요. 하더라. 서롱은 이런 흉계를 모르고 독약을 받아 먹되 본디 화식을 아니하고 선과만 먹은 속이라 죽지 아니하고 즉 이 앞부분 내용에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산중에서 버려진 서롱이 봉황한테 이제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봉황이 천도 복숭아를 가지고 와서 서롱한테 먹이거든요. 수족이 굳어 놀리지 못하고 혀가 굳어 말을 못하고 얼굴에 검은빛이 나며 몸에 또 검은 털이 가득하여 눈만 빠금하니 갓난 곰의 새끼 같더라. 이제 곰처럼 변한 겁니다. 독약을 먹고. 진숙인이란 사람의 마음이 악한 일 하기를 조석으로 더하니 하루 종일 나쁜 일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포악하고 잔악한지라 서술자가 직접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네요. 부인이 더욱 미워하여 서롱의 모양을 보고 큰 길 누각 위에 자리를 깔고 우리를 만들어 그 안에 가두고 이름을 인곰이라 하고 매일 나와 구경하되 작대기로 쑤시니 홍이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그 작대기를 피하여 이리저리 다니니 부인은 그리하는 거동을 보고 더욱 기뻐 좋아하여 이리저리 쫓아가며 작대기로 무수히 지르니 흥이 더욱 견디지 못하여 몸을 웅크리고 통곡하는 모양을 보고 박장대소 하더라. 이제 어린 홍을 짐승처럼 가두어 놓고 막대기로 찌르면서 괴롭히고 그러면서 좋아하고 있는 진숙인의 아주 못된 심보가 드러난 부분이네요. 곰이 된 서롱은 욕심 많은 명선이라는 사람에게 붙들려 사방으로 끌려다니며 강제로 무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고 명선은 이를 통해 재산을 모은다. 세월이 물처럼 흘러 여러 해가 지남에 서롱의 발길이 안 간 곳이 없더라.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재주를 부린 거죠. 이날 소주 땅 구화동에 이르러 노름을 시작하자 남녀노소 모여 구경하니 세상에 보지 못한 짐승이라. 체복을 갖추어 앞발로 소고를 들고 한참 치다가 온갖 재주를 하니 모들빼기 살판이며 공중으로 덕수도 넘으며 앞발을 들고 섰더니 옥잔에 술을 부어 앞앞이 올리며 저를 공손히 하니 사람마다 술을 받아먹고 은자를 많이 주니 그 재물이 적지 않더라. 신기하죠. 사람이 곰처럼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왕승상이라는 한 재상이 나와 구경하여 그 짐승을 보니 제 주인을 두려워하여 재주를 자라나 그 괴로움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검은 눈물을 털 속에서 흘리거늘 승상이 자연 슬픈 마음이 들어 그 주인을 불러 말하기를. 자, 그러면 이 승상은 긍정적인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저 짐승을 어디서 데려왔으며 본디 재주를 잘하더냐. 자, 라면서 이제 어디서 데려왔는지를 묻고 돈을 주고
홍을 데려오게 됩니다. 자, 요 부분까지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승상이 집으로 데려오보니 며칠을 머물게 한 후에 시비를 불러 말하기를 이 짐승이 북산도에 있었다 하니 그곳에 남 모르게 두고 하라. 진짜 짐승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즉 승상은 나쁜 사람이어서 애를 버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 곰인 줄 알고 불쌍한 곰 방생해줘야지 하고 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슬프다. 서롱이 승상의 손에 구해져 명성과 이별하고 그곳에 와 있으니 즐겁기는 측량 없으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풀로 머리를 고이고 수목 사이에 누웠으니 호련 몸이 노곤하여 잠깐 졸았더니 한 노승이 와 가로기를 공자는 전생에 무슨 죄로 저러한 허물을 쓰고 외로이 누워 굶주려 죽게 되었는고. 자, 즉 서롱이 이제 풀려나서 산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그전보단 낫지만 배고픔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자, 바랑에서 대추를 내어주면서 이것을 먹으라 하거늘 홍이 받아 먹으니 배부르고 정신이 씩씩하더라. 홍이 일어나 공경이 절하며 말하길 존사는 어디에 계시며 무슨 일로 다니다가 굶주려 죽게 된 인생을 살려주시니 그 은혜가 백골난방이로소이다. 노승이 웃으며 말하길 소승은 덕음사 쌍용사에 있사오니 동구에 다니다가 잠깐 굶주린 모양을 보고 위로하였거늘 어찌 은혜라 하오리까. 이곳을 떠나 북편 소로로 수백 리 들어가면 취용산이라 하는 산이 있고 그 안에 운담도사가 있사오니 그 도사를 만나 도업을 배운 후에 왕승상의 은혜를 잊지 마옵소서. 즉 운담도사한테 가서 도수를 배우면 영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일대기가 이제 시작되겠죠. 하면서 한 약을 주거늘 홍이 받아 먹으니 노승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더라. 이나여 간대 없거늘 이상한 마음에 두루 살폈더니 문득 뒷동산의 뻐꾹새 울음소리가 운다. 뻐꾹뻐꾹 울음소리에 깨어나니 남가 일몽이라. 일신에 가득하던 병이 없고 수족을 임의로 놀리면서 능히 말을 하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더라. 이제 곰의 모습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즉 설홍이라는 인물이 어려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었네요. 자, 그럼 우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영화로 촬영하고자 한다. 촬영을 위해 설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점쟁이의 말을 들은 부인은 짐작가는 바가 있다는 식의 표정을 지어주세요. 아, 아이를 버렸다고? 설홍, 그놈이구나. 자, 1번은 적절하네요. 12운섬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아이의 울음소리를 틀어야 하니 울음소리를 준비해 주세요. 그쵸? 운섬이가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아니 공자는 누구신데 여기서 울고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서롱인 걸 알게 됐었죠. 12운섬의 말을 들은 서롱은 운섬을 의심하는 표정을 지어주세요는 안 되죠. 서롱은 순진했기 때문에 아이였잖아요. 그 운섬의 말을 믿고는 집으로 함께 돌아가게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부인이 홍을 보고 12운섬을 불러 말할 때는 운섬에 대한 불신을 내비쳐주세요. 아니 너 뭐하는 거야? 너 애도 못 잡고 라고 분노했었죠. 홍을 인곰이라 하고 부인이 괴롭힐 때는 홍의 표정과 부인의 표정의 대비가 잘 보이도록 해주세요. 홍은 괴로움에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어야 하고요. 부인은 즐거워하는 사악한 표정을 짓고 있어야 됐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실전학습 2회 서롱전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 수능 특강 실전학습 2회 장곡리 고욤나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곡리 고욤나무라는 소설은 농촌의 피폐한 현실을 다루고 있는 단편 소설이에요. 우리 소설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르면 몰라도 오늘날 농촌에서 농사짓고 있는 농민이라면 아마 열의 일곱 여덟은 역시 같은 생각일 것이다. 같은 생각, 농민들 대부분 정부의 농촌 정책을 비판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농촌을 소외하고 있으니까. 기출시는 그동안 그만했으면 부동산 투기를 할 사람 투기 다 하고 졸부될 사람 졸부될 거 다 된 뒤에야 농산물이나 농지값은 하락이 곧 안정이라면서 없는 법까지 만들어서 농지값을 하락시키고 그리하여 자기처럼 손을 놓아야 할 나이에 이르렀거나 되도록 어서 처분하고 나가서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할 영세동들도 하여금 잘 받아댔자 그 전에 반값이요. 보통의 반의 반도 안 되는 헐값에 땅을 내놓게 한 농지매매 증명제와 토지거래 허가제
를 두루 물어뜯은 끝에 겨우 비치적거리고 일어서면서 지금 왜 농촌 사람들이 대부분이 농촌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죠. 즉 다른 사람들 돈 벌 거 다 번 뒤에야 농촌 사람들한테만 손해보는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이 나쁜 놈들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것이 푸닥거리의 시초였다. 왈그락퉁탕 맥주병이 넘어지고 술잔이 떨어진 와중에 뭐가 나쁜 놈들이라는 거요. 발끈하고 대거리하는 소리와 함께 기출씨의 옆구리를 밀치는 손이 있었다. 봉출씨가 얼른 기출씨를 부축하여 여겨보니 그쪽은 두 사람이 일행인 모양인데 경찰서 근처에 가면 흔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류의 얼굴들이다. 두 사람이고 세 사람이고 심야 영업을 단속하러 나온 경찰관에게 찍자를 부려봤자 생기는 게 없을 것이 뻔한 데다 알고 보니 바닥에 떨어진 술병을 잡아주려고 서두른 탓에 팔꿈치가 기출씨의 옆구리를 건드린 것이어서 애초에 따지고 자시고 할 건덕지도 없는 일이었다. 이제 경찰관과 어떤 일이 생긴 거죠. 단속 나온. 그러나 기출씨는 트집을 잡았다. 이제 술에 취했으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늙은이 치는 거 보게. 이게 뭐하는 놈인데 시방 누구를 치는겨. 실제로 경찰관은 술병을 잡아주려다가 툭 친 거였죠. 치긴 누가 누굴 쳐요. 아저씨가 테이블을 쳤지. 경찰관은 잘해야 36살밖에 안 된 젊은이였으나 버릇이 되어서 그런지 대뜸 짜증 어린 말투와 퉁명을 부렸다. 그려 테이블은 내가 쳤다. 왜 테이블 좀 치면 안 되냐. 얌마 도시서는 자고 나면 억 하고 애들 입에서 가장 억소리가 나는데 촌에서는 왜 억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냐. 억은 1억, 2억, 3억 돈, 액수를 말을 하는 거죠. 도시에는 억소리가 자연스럽게 날 만큼 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농촌에는 억소리가 나지 않는다. 즉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촌에선 왜 억소리가 나면 안 되느냐? 라는 말을 억 하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건 우리가 마치 신음소리를 내는 것 같죠. 그래서 동음이어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야 임마 우덜도 그놈의 억소리 좀 들어가며 살아보자.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야 임마 하도 억소리가 안 나와. 그놈의 억소리 좀 나오라고 탁 쳤어. 어쩔래? 지금 볼래? 두고 볼래? 아따 애들 마냥 그 말 같자는 말씀 좀 웬만치 허실한 깨는. 봉출씨가 핀잔을 하며 기출씨의 겨드랑이를 끼고 나오는데 우덜도 바쁘니께 아저씨들도 어여 가보셔요 하며 경찰관이 기출씨의 등을 밀었다. 야 임마 비겁하게 사람을 뒤에서 쳐? 기출씨는 또 등을 쳤다고 억지를 썼다. 친 게 아니라 민 거구요. 또 내가 아저씨를 민 게 아니라 법이 민 거구요. 즉 자기 행동을 변호하고 있는 거죠. 나 경찰관인데? 하면서. 그러잖아도 걸프만 전쟁으로 비상이 걸린 판인데 시대 현실을 알 수 있죠. 아저씨 같은 노인네들까지 밤늦도록 이러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날도 찬뒤 살펴가세요. 경찰관이 웃는 얼굴로 한 말이었으나 기출씨는 그전 같지 않고 기어이 오기를 부렸다. 기출씨는 봉출씨가 막을 새도 없이 몸을 휙 돌리며 한 손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힘껏 쥐어 지르더니 야 임마 이건 인간 이기추리가 자네를 친 게 아니라 장곡리 농민 이기추리가 법을 친 거여. 즉 경찰관이 한 말을 그대로 되받아치고 있는 거죠. 알것슈. 두 경찰관이 저희들끼리 마주보며 웃어넘기는 바람에 푸닥거리는 그만해서 그쳤으나 아유 노인네 술 많이 취했네 한 거죠. 봉출씨는 맥기가 풀어지고 사계가 물러난 듯한 기출씨의 심상치 않은 변모에 일말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 이 노인네 왜 이러는 거지? 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기출씨를 본 마지막 모습이기도 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기출씨의 모습을 회상하며 그의 장례를 참석하러 간 봉출은 기출의 아내를 만나 조의를 표한다. 기출씨가 죽은 거예요. 지 앞에 부고받고 온 것들이 들어단짝으로 넹이고 서랍이고 들들대며 논문서 반문서 버튼 밝히려 드니 즉 아버지 사망 소식을 듣고 슬퍼하기 전에 유산부터 챙기려 하고 있는 거죠. 하도 기가 막혀서 머리 풀 새도 없이 문서랑 통장이랑 챙겨설랑 작은 서방님께로 맡겨놨구만요. 장례 모시고 나면 바로 시끄럽겠는디? 시끄럽고 말고도 없슈.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께요. 하더니 형수는 음성을 한결 낮추면서 저것들이 시방 지 아버지가 빚이 얼만지 몰라서 지랄더리거든요. 단업에 자빠져 있는 것만도 그럭저럭 800만원 돈인디. 지 앞에 내다 묻고 나면 불러 앉히고서 이럴라고 그류. 니들이 니 아버지 재산을 1대1씩 노나 갖고 싶걸랑 니들이 먼저 이렇게 해봐라. 시방 니 앞에 빚이 암만이고 암만이다.
그러니 니덜부터 니 아베 빚을 1대1씩 논아서 갚아줘봐라. 한번 일해볼 튜. 즉 유산만 원하고 있는 이기적인 아이들에게 빚도 너희들이 가져가라. 유산 가져가려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하셨슈. 봉추씨는 상제들에게 잘코산이라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한결 가벼웠다. 형수는 말을 이었다. 아마 벌떡 뛰고 모르쇠 하겠지요. 그리고서 나 죽는 날만 기다릴 거지요. 그이가 생전에 장하던 말이 시상에 기중 못난 놈은 저 죽어서 새끼들한테 재산 물려주려고 안 먹고 안 쓰는 사람 이란 게 그게 다 뭔 소린가 했더니 막상 자기가 이렇게 되니까 나부터 당장 알아지너먼 그리우. 팔리는 대로 팔아서 내라도 죽기 전에 쓸 거 다 쓰다가 가야 할 텐디. 즉 자식들한테 희생하고 싶지 않아. 이 상황에 오고 보니까 나도 다 쓸 거 쓰고 가고 싶어요. 그럼요, 그러시야죠. 그런데 그동안 성님은 무슨 이상한 말씀 허시다든지 무슨 이상한 눈치를 배신다든지 아줌니는 뭐 좀 느끼신 거 없으셨단감요. 글쎄요, 사는 게 재미성이 없다 하는 소리야. 전부터 잘 하던 소리고. 이럴라고 그랬는지 생일날 애들이 댕겨간 담부터 담배나 솔담배도 아껴 피더니가 양담배로 바꿔서 보루로 사다 놓고 피고 술도 쇠주밖에 모르더니가 맥주만 자실어 들고 시내에 나갔다 하면 꼭 택시로 들어오고 땅이 안 팔리니까 단협에서 대출을 해다가 그러고 풍덩그렸는디 생전 안 턴 짓을 헌다 싶기는 했지만 즉 자녀들이 다녀간 다음부터 노인의 태도가 변한 거죠. 기추씨의. 왜? 자녀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보고는 자녀들을 위해 내가 희생할 필요가 있나? 나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이 달라진 거죠. 그러고서 딴 사건은 없었죠. 사건이야. 성님이 이렇게 되셨다는 게 바로 사건이지. 이보다 더한 사건이 또 어디 있겠슈. 봉추씨는 형수를 보고 나오는 길로 톱을 찾아서 뒷곁으로 갔다. 기추씨가 송사리 목사리를 걸었음직한 격까지부터 치고 볼 작정으로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자니 문득 지난 정월 초일의 날 기추씨가 큰아들하고 큰 소리를 낸 끝에 북창문을 열고 하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두고 보니께 이 고염나무만이 쓸다리 없는 나무도 드물래 그려. 과일나무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게 아닌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 어린 것 같으면 감나무 접목하는 대목으로나 쓴다는 것만 그두저도 아니게 늙혀놓으니까 까치나 꿰들어서 시끄럽지 천상 불뗄 감이고 이더구만. 즉 고염나무를 보면서 고염나무는 이거 참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용적 가치가 없는 거죠. 딱히 과실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괜히 또 과실이 아니라면 새도 안 와서 벌레도 안 꼬이고 좋을 텐데 이게 또 열매는 맺혀가지고 까치를 꼬여들게 해가지고 시끄럽기만 하고 그냥 장작으로나 쓸만한 나무구나, 즉 쓸모가 없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농민들이 떠오르는 거죠. 즉 우리 농민들이 고염나무처럼 사실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서로 어우러져서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봉추씨는 톱을 데려다가 놓고 담배를 불어붙였다. 즉 톱으로 이제 썰려다가 참아 못하는 거예요. 왜? 농촌 공동체의 모습이 떠오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기출씨의 모습이 떠오르고 있으니까. 기출씨가 생일날조차 구순하게 넘기지 못한 것도 땅이 안 팔린 탓이었다. 아침상을 물리기가 바쁘게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지가 저번에 그 말씀드린 것도요. 솔직히 지가 예비 상속자니께 그 자격으로다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고 먼저 말을 꺼낸 건 효근이었다. 역시 유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기추씨는 욱하고 북받치는 울뚝성을 사귀느라고 효근이를 찢어지게 흘겨보더니 너 내 앞에서 대이고 사업자금 했었는데 그것도 내 보기엔 남봉쟁이 거울 들여다보기요. 즉 난 네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신뢰가 안 가. 어려서부터 일만 보면 미서워 하던 놈이, 즉 일도 열심히 하던 놈이 이 애비가 마디마디 뼛소리가 나도록 일을 해서 그만치 해놓으니까 이제 와서 그 땅을 팔아서 사업자금이나 합시다. 못한다. 농사는 수고고 사업은 수단인디. 수고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 수단은 어디서 나와서 사업을 혀. 즉 네가 농사를 짓지도 않아 봤으면서 수고해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수단이 있어서 사업을 하냐. 난 너 못 믿어. 맨손으로 나간 놈은 나가서 손에 쥐는 것이 있어도 논 팔고 밭 팔아서 나간 놈은 넘들 되듯이 되는 것도 못 봤거니와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기만 하면 돼? 네가 그따구 정신머리를 뜯어고치지 못하는 한은 땅이 아침 먹다 팔려 짐승 먹다 잔금을 받더라도 지나가던 의덩박씨는 줄망정 너 같은 놈한테는 못 줘. 못 주고 말고 대법원장이 주라고 해도 못 줘. 즉 아들에게 실망을 해서 아들에게는 절대 땅을 판 돈, 유산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기추씨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죠. 자, 역시 단편소설이었고요. 개발에서 소외된 채 황폐해져가는 농촌의 현실이 잘 드러나 있었죠. 기추씨의 비극적인 모습을 통해서. 자, 세상을 떠난 인물의 과거 모습을 회상하는 역사적 구성을 보이고 있었죠. 마지막 부분에서 기추씨의 과거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기추씨는 정부의 농민정책으로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이 아니죠. 소외된 농민이었죠. 기추씨와 봉추씨는 술집에서 경찰과 시비가 붙었다. 술집에서 경관과 시비가 붙은 건 기추씨뿐이죠. 봉추씨는 말렸죠. 기출의 아내는 장례식이 끝나면 자식들에게 유산을 분배하려 한다. 기추씨의 아내도 아이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빚부터 먼저 갚아라 라고 말하겠다 라고 했었죠. 즉 남은 것은 자기가 쓰겠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적절하지 않네요. 기출씨는 죽기 전에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었죠. 큰일은 아닐지언정 이제 아들과 이야기를 한 다음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생각을 접고 양담배를 사서 피고 택시를 타고 오고 이런 식으로.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효근은 기출씨에게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을 요구했다.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요. 그 땅을 판 돈을 사업자금으로 요구했었죠. 자, 여기까지 우리 실전학습 2회 장공리 고염나무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 수능 특강 실전학습 2회 호화곡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화곡이라는 작품은 자연에서 은거하는 즐거움을 다루고 있는 연시조 작품입니다. 고전 시가가 나왔을 경우에 항상 얘기했던 말이지만 현대어로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도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해석하면서 작품을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아이야. 아이에게 말을 걸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돈호법이라고 했었죠. 아이야, 구럭, 망태 찾아라. 서산에 날 늦겠다. 아이에게 지금 구럭이랑 망태 무언가를 캐서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날이 늦을까 두려우니 빨리빨리 찾아라. 재촉하고 있네요. 밤을 지샌 고사리. 벌써 아니 자랐으랴. 서리법이죠. 벌써 자랐을 것이다. 그러니 빨리 가서 고사리를 캐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사리라는 소재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음식이 아니죠. 따라서 안빈낙도의 태도가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사소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소박한 음식을. 또한 이 고사리 하면 백이와 숙제의 고사가 떠오르셔야 하는데 백이와 숙제는 과거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 고사리만 캐먹다가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때부터 백이와 숙제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 같은 인물들이었고 고사리 하면 백이와 숙제가 떠오르는 나물이었어요. 이 몸이 이 나물 아니면 끼니를 어이 이으랴. 서리법이죠. 내가 고사리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사리를 캐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이 부조리한 현실, 부정적 현실에 놓여 있지만 나는 그렇다고 아부를 하거나 태도를 변하지는 않을 거야. 고사리 캐면서 살아가면 되니까 라고 지조를 지키며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수였고요. 2수로 가보죠. 역시 아이야. 도롱이 삿갓 차려라. 도롱이는 이제 비옷이고요. 동쪽 골짜기에 비가 내린다. 이제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기나긴 낚싯대에 미늘 없는 낚시. 미늘은 바늘이에요. 바늘이 없는 낚시를 매어해요. 우리가 낚시를 가는 이유는 바늘로 고기를 낚기 위해서인데
바늘 없이 낚시를 하러 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이 역시 예전에 주나라에 여상이라는 사람이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바늘 없이 낚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라는 고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즉, 때를 기다리며 낚시를 했던 여상의 고사를 인용해서 자신 역시 때를 기다리고 있다. 내 마음을, 내 능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네요. 저 고기야 놀라지 마라. 내 흥에 겨워 하노라. 널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냥 내 흥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2수였고요. 3수, 아이야 죽조반 다오 밥다오. 남쪽 논밭에 일이 많구나. 서투른 따비는 농기구는 누구와 마주 잡을꼬, 즉 혼자서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두어라 성세궁경도 역구는 이시라. 성세라는 거는 태평성대를 말하는 거고요. 궁경은 농사를 짓는다라는 소리예요. 즉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 임금님의 은혜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임금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도 드러나 있네요. 이 역구는 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다 임금님의 은혜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주 나오는 구절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4수, 아이야 소 먹여내어서 북쪽 마을에 새 술 먹자. 잔뜩 취한 얼굴을 달빛에 실어오니, 이제 술을 한껏 먹고 달빛을 받으면서 오고 있습니다. 어지버 휘황상인을 오늘 다시 보는구나. 휘황상인이라는 것은 지금이 태평성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즉 태평성대를 살고 있는 사람을 오늘 다시 보겠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나죠. 술 마음껏 먹고 잔뜩 취해서 즐겁게 돌아오고 있는 나를 다시 볼 수 있겠구나. 이게 모두 임금의 은혜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화자는 자연 속에서 농사도 짓고 고사리도 캐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연시조 작품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연시조였고요. 평시조가 연속되는 거죠. 전원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전원에서 즐기는 은거생활의 즐거움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었고요. 자, 특징이 있다면 동서남북 네 방향을 이용해서 시상이 전개된다라고 했어요. 위에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1수를 보면은 서산이 나왔고요. 2수는 동쪽, 3수 남쪽 논밭, 4수는 북쪽 마을. 자, 동일한 식구로 시작하여 아이야 라고 시작했죠. 영탄적 표현이 많이 쓰였고요. 서리적인 표현도 자주 활용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아이야로 시작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호화곡인 거예요. 아이를 부르다.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우리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윗글에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와 이질적인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전원에 남은 흥을 전나귀, 나귀 등에다가 모두 싣고, 전원에서 지금 즐거움이 가득해서 나귀 등에다가 싣는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계산 익은 길로 흥치며 돌아와서, 익숙한 길로 흥겹게 돌아와서, 아이야 금서를 다스려라. 금서는 가야금과 책을 말합니다. 남은 해를 보내리라. 즉 연주하고 책 읽으면서 남은 해를 다 보내겠다. 지금 전원에서 즐겁게 즐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10년을 경영하여 10년을 계획해서 초려 삼간을 지어내니, 초가집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방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한 칸은 나, 한 칸은 달한테, 한 칸은 바람한테 맡기고, 강사는 들을 데가 없으니 너무 크니까 둘러두고 보겠다. 자연 속에서 즐겁게 살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 있네요. 집방석은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래야. 낙엽에 앉으면 되지. 방석 필요 없어.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 달 돌아온다. 달이 뜨는데 불을 뭐하러 켜? 아이야, 박주산채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박주산채는 소박한 음식과 소박한 술, 싸구려 술을 말해요. 즉, 난 이 정도면 충분해. 안빈낙도의 태도가 드러나 있죠. 윗글에서도 안빈낙도 드러나 있었죠. 고사리에서. 자,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고 청사는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푸르를까?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않는가? 흐르는 물은 어떻게 저렇게 그치지도 않고 계속 끊임없이 흐를까?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만고상청하리라. 우리도 저렇게 변함없이 영원히 무언가를 하자. 그건 바로 학문수양이죠. 즉 자연을 본받아 학문수양을 하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 작품이에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잔들고 혼자 앉아서 먼 외를 바라보니 잔을 들고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러하랴. 즉 그리워하는 님이 온다고 해도 저 산을 보는 것처럼 반갑지는 않을 거야. 말씀도 우음도 아니어도 못내 좋아하노라.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지만 나는 그냥 너무 좋아. 누가? 산이. 그럼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드러난 작품이죠. 자, 우리 한 문제만 더 풀게요. 13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동서남북 네 방향을 통해서, 그렇죠, 동서남북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어 서리법이 활용됐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각 시조의 초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시어를 보면 제목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어. 각 시조의 초장에서는 아이야로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부르는 노래, 호아곡이었죠.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 속에 은거한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었죠. 영탄적 표현은 표현상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고사를 인용하여, 맞아요. 백유와 숙제고사도 인용했고요. 여상의 고사도 인용했었죠. 속세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풍자하고 있지 않았죠. 그저 자연에서의 만족감과 자연을 즐기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실전학습 2회 호아곡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